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도 역시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 흐름을 분석하고 필승 투자 전략 세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일지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피고 투자 전략 짭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점의 최호선 과장과 함께 싸이 강남스타일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따른 엔터테인먼트주의 흐름과 향후 전망 짚고요. 경기 침체 속에서 모 회사 실적을 뛰어넘은 중소제조업체들의 선전하는 모습도 살핍니다. 네, 정태근의 차트 보기에게서는 차티스트 정태근 팀장의 차트로 보는 종목 선정 대원칙이 공개됩니다. 네, 먼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군요. 그 이유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일이 산적해 있어서 못 나온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잭슨홀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할 때 아주 중요한 날들이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이번에 참여를 못 한다고 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사실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삼차 양적 완화를 하고 싶어도 유로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9월 12일 독일의 ESM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마 미국의 생각인 것 같고, 또 그것도 마리오 드라기나 벤 버네키 의장의 의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9월 6일 날는 FMC 회의도 FMC 회의가는 9월 10일이라고 13일에 있고요. 20일 통화정책회의도 사실은 아무런 결과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참석 안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벤 버네키 의장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보다는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좀 확인해보자라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약간의 반대를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잭슨홀 같이 아주 중요한 미팅에서 언급할 게 없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실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마 피해서 가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로 인해서 어떤 큰 문제가 야기되거나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시간차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면서 스페인 위기가 다시 점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50억 유로를 지원했는데, 지난번에 발렌시아 지방정부도 역시 스페인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죠. 발렌시아가 요청한 다음에 국채금리가 7%대까지 10년물에서 7%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 이번에도 카탈루냐 때문에 또 한 번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이냐 아니면 구제금이 1,000억 유로를 받는 걸로 끝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중요한 기로에 있고,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 의장인 반 롬페이가 실질적으로 스페인은 전면 구제금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스페인의 카탈루냐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희석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카탈루냐 문제로 인해서 스페인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터질 거 빨리빨리 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만약에 ESM이 통과된 상태에서 ECB가 그걸 보고 어떤 정책, 예를 들어서 상한제나 목표제를 두고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차피 카탈루냐 문제는 그 위에 터지는 것보다 그 이전에 터지는 것이 오히려
더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시장은 이 부분을 좀 뭐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가 스페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스페인의 뭐 카탈로니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방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의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선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장세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하실런지요? 지금은 일단 강홀딩 필요합니다. 강홀딩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고 전 세계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입니다. 왜냐하면 9월 12일쯤에 중요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주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애플을 완패하면서 시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시켜서 최고의 신용등급을 부여했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장은 상승 모멘텀이 생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면 S&P라든가 피치도 같이 상승시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S&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그 황금평이나 나진의 경제 구역을 만들고 있죠. 이건 이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시장 경제를 약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S&P가 신용등급을 이걸 상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봐셔야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확대할 수 있는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은 우리나라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아마 외국인들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특히 환율이 1330원대에 유지하고 있는데 환율 대비로 지금 들어온 금액이 너무 큽니다. 환율이 많이 내려왔어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환율을 버티고 있죠. 그 얘기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겠다라는 걸,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다는 것을 알려준 시그널이기 때문에 웬만한 흔들리면은 그냥 버티시는 게 좋고요. 뭐 답답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지수가 3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은 매우 좋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물량 가지고 계신 분은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라는 말씀으로 가름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에 너무 지나치게 휘둘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보죠. 네, 일단 금일 코스피 지금 강보합권 유지 중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랑 그리고 LG전자, IT 업중에 기관 매수세가 오늘 좀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일단 지수를 상당히 어쨌든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말을 가까이 두고서 기관에서 어떤 윈도우 드레싱 역할도 좀 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기관이 668억 오랜만에 좀 많이 거래소에서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면 어제 이어서 지금 매도세로 일단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224억을 일단 팔고 있습니다. 많이 파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개인은 484억을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82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각각 74억 6억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한 모습, 3포인트 오르면서 결국에는 5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502.59포인트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주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일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게임주랑 엔터테인먼트주 최근에 신성장 그런 주들이 계속 기간의 매수세에 이어서 결국엔 개인이 따라 붙으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계속 이 추세가 수급이 꺾이지 않으면 이어나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거래소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1.87%
업종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종은 뭐 거의 하락이 좀 우세한 편인데 그 이유로는 삼성전자가 결국에 애플의 소송 이제 판결 이후에 다시 뭐 삼성 변호사의 어떤 그런 발언들, 그런 루머들이 좀 퍼지면서 어저께 시간에서 15,000원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그 이제 상승이 좀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저께 얘기 드린 200일 이동평균선을 어쨌든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5일선을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이고요. 5일선이 123만원 정도인데 오늘 그 정도 가격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좀 추세가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종가상으로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외국계 매도세가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기관의 매수세랑 같이 대치된다는 점, 이 점은 일단 주의 깊게 계속 종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 뭐 G폰이라고 구분모폰이 나온다고 하면서 결국에 한두 달 내에 계속 나올 거라고 하고 그동안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부진한 면을 탈출하겠다 뭐 이런 면이 있는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LG전자를 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물론 스마트폰 때문에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유상증자 효과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었고 사실 바닥을 기는 국면에서 수급이 나쁘지 않았었고 가전이나 이런 상황에서 가전제품 이런 상황에서 LG전자의 실적이 그렇게 상계년과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관이 계속 매수세를 많이 이어나간 거고요. 지금도 그 전략은 사실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뭐 LG그룹주 중에 주 LG나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을 노리시는 게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결국 투자 전략으로 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뭐 수급상을 얘기 드리다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오늘의 압축적인 내용은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고선 다른 업종은 팔고 전기전자 업종만 기관이 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이어나가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래서 급상승할 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를 표현하자면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요? 네, 외국인은요, 일단은 현물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베이시스가 오늘 0.7인데요. 확실하게 지난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베이시스를, 굳이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선물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선물 2,200억 매도 나오고 있는데, 옵션은 양매도, 결국에는 9월 선물 옵션 만기일 컷오프 일정데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결국 양매도로 프리미엄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베팅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베팅을 해볼까 아니면 쉴까 하다가 결국에는 좀 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이틀 전에 많이 빠질 때 많이 샀단 말이죠. 오늘 500억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정말 초단타를 하고 있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을 모를 때는 단기 트레이딩, 현금을 가지고 있기 싫으면은 단기 트레이딩이 맞기 때문에 개인은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기금이 종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종가에 올려주고 오늘도 연기금 300억 사고 있으니까 투신이 같이 참여해볼까? 투신이 450억을 사고 있는데 물론 그 집중된 업종이 삼성전자에 집중돼서 조금 찜찜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관은 연기금이 사면은 같이 따라가는 모습 요새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조정이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스페인 문제로 유럽 시장은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스페인 GDP 하향 조정되고 카탈루냐 지방의 구제금융 요청 전에부터 있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가 9월 6일 통화정책 회의 유럽에서 있고요. 9월 1일 날 1시 반에 드라기 총재의 어떤 사전 발언이 있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은 8월 31일 날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양적 완화를 유럽보다 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먼저 쓰고 미국이 나중에 쓰는 게 맞지.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먼저 쓰면은 유럽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놔두고 더 좋은 조건을
조건이고 미국이 손해본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 먼저 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도 미국 시장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또 약하게 나오면서 Q3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보합권에서 결국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지금 지수는 어쨌든 1920선, 지금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어쨌든 올라온 자리에서 계속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수급과 정책 이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하지만 정책 이슈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날짜를 앞당길 수는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급은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그렇게 많이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모습. 비차익으로는 오늘도 600억 넘게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차익 쪽에서 베이시스를 악화시키니까 물량이 나온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거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는 점,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디스에서 신용된 거 상향된 거 그거를 미리 좀 알고 접근을 하면서 많이 땡기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여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밖에 정답은 없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 중수형주 매매가 사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스닥 시장이 500선까지 올라온 입장에서 또 엔터테인먼트주, 게임주들을 따라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상당히 리스크도 클 것 같고요.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건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히 내키지 않으시면은 잭슨홀 미팅까지 다시 한번 좀 관망하시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답한 얘기지만 계속 정책 이슈가 시장을 변동성을 이끌어 나가고 시장을 지금 급상승한 거에 대해서 행보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을 다시 참여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현금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박성일 연구는 1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수하자고 했고요. 박소영 대리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니 관망하자. 정영훈 팀장은 당분간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하자. 최희용 대리는 원료 의약품 관련주에 주목하자고 했고요. 김도영 대표는 낙폭 과대 종목 비중 확대 유지했습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은 관심 업종으로 게임 엔터 화장품, 박소영 대리 패션 유통, 정영훈 팀장 음식료, 최희용 대리 바이오 제약, 김도영 대표 금융 내수주를 말했고요.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부터 봐주십시오. 네, 우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양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지금 현재 그 정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당분간은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금 이번 주 말에 이제 말일에 8월 31일에 벤 버냉키 그 의장의 그 잭슨 연설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그 3차 양적 완화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정적으로 좀 무게감이 좀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은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좀 팽팽한 좀 대립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좀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에 좀 강한 좀 매수세가 나오는 그러한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이 좀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좀 선별해서 좀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식료 업종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네, 역시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현대 그린푸드를 대표적으로 해서
뭐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뭐 경기 방어주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시장이 좀 악화될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음식료 업종, 특히 그 내수 소비재 중심으로 당분간은 시장에서 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종목은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제가 NHN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금일 시장에서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1%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역시 지금 시장에서 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뭐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좀 NHN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조정이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하반기에 지금 모바일 쪽 관련해서 지금 라인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NHN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이 그 일본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바로 지금 강한 향후에 그 NHN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모바일 시장이 그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에는 최대 수혜자는 바로 NHN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바일 시장이 좀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좀 긍정적으로 좀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바일 메신저인 그 라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입자 수가 5천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을 지금 기반으로 해서 좀 강력한 좀 수익 모델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는 좀 횡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하반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이번에 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좀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표가로는 지난 고점이 한 28만 5천 원 정도 선이 지난 고점이었는데 한 이번에는 한 3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의 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이슈 정보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보카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업종으로 모바일 게임과 바이오, 엔터테인먼트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싸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투자 대안으로 경기 방어주 대표 주자인 음식료주와 카지노주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 들어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는 속소를 뒤집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등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업종 중에서 모바일 게임과 화장품, 엔터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강세를 띠고 있는 싸이 효과로 엔터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목받는 업종을 보면 모바일 게임주,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주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이제 매출과 YG 엔터테인먼트와의 이제 주가와의 관계에 대한 기사들이 연일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수들이 속한 국내 대표적인 연예기획사인 SM, YG, JYP의 주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기획사들의 상장과 주가 상승은 K-팝 열풍을 이끌게 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그 모델을 성과로 이끈 슈퍼스타가 있기 때문인데요. 규모가 작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스타일의 노래와 춤과 영상이 대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한계성을 국내 제조 회사들과 같이 시장을 세계로 확대함에 따라서 이제
성장성의 이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고PR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성공 스토리는 디지털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유튜브와 아이튠즈의 이제 상위 차트 석권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볼 때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미국 진출 사례를 보면 현지 법인 설립 기반으로 한 진출 모델인 JYP 엔터테인먼트사의 원더걸스와 이보다 진화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미국 메이저 언론 참여를 통해 진출했던 SM 엔터테인먼트사의 소녀시대와 모두 홍보하고 인지하기 위한 광고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둘의 모델은 성공 가능성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15일부터 열흘간 미국을 방문한 싸이는 팝스타 저스틴 비버 측과 만나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귀국길에 싸이는 앞으로 이제 재미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고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가수인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글로벌 성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경쟁력을 가진 다른 가수들과 연기자들을 가진 기획사들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가져보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투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엔터주뿐만 아니라 카지노와 음식료 관련주도 최근 장에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 내에서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 주시죠. 네, 최근 주식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권 흐름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1800포인트에서 195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와 같이 이제 언급되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연동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만한 성장 업종 및 주도주를 찾기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수급으로서 이제 경기 방어주 대표 주자인 음식료 주가와 카지노주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음료주인 오뚜기와 메일유업은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뚜기는 이달에만 주가가 27.46% 올랐고요. 이달 들어 메일유업 주가도 24.34%나 올랐습니다. 대상 역시 이달 주가 상승률이 23.23%에 달하고요. 지난 6월에 달성한 52주 신고가 18만 9천 원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삼양식품과 남양유업 그리고 동원 FMB도 같은 기간 주가가 11.94%, 9.97% 그리고 8.41% 오르면서 중소형 농식료주 상승에 동참을 했는데요. 또한 그 카지노인 파라다이스도 지난 12월 29일에 시가총액이 7,639억 원, 코스닥 시총수는 18위에서 8개월 만에 시총이 1조 3,460억 원으로 불어나면서 순위도 3위로 좀 껑충 뛰었습니다. 시총 증가율이 76.2%에 달하는데요. 전날 장중 그 15,35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랠리는 이제 중고기 VIP 고객 증가 덕분인데요. 게임을 위해 이제 칩으로 환전한 금액인 드롭액이 일본인과 로컬 VIP 경우에는 줄었지만 중국 VIP들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전체 드롭액은 6,716억 원 가운데 52.5%가 중국 VIP가 차지를 했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인수합병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제주 파라다이스 카지노, 그리고 제주 카지노 등도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50주 신고가 행진으로 반영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실적이 증가하면서도 이제 성장성을 갖춘 경기 방어주를 찾는 과정에서 기관 혹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기업 주가가 새롭게 재평가받는 과정을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당분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기관 외국인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잊고 먹고 쓰고 즐기는 이런 주식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선방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해 주시죠. 예, 경기 침체 속에서 이제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는 속설을 뒤집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등장해서 주목이 되는데요. 정밀 화학업체 ENF 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한국알코올부설연구소를 출발한 회사인데 지창수 한국알코올 회장이 새로운 먹거리를 이제 찾기 위해서 만든 벤처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자재료를 국산화하면서 지난 2009년 코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고속 성장을 이뤘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기세에 마침내 모기업인 한국알코올을 뛰어넘었는데요. ENF는 올 상반기 매출 1,130억 원, 영업이익이 125억을 달성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한국알코올은 같은 기간 각각 1,03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억 원을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자회사가 뛰어넘은 거죠.
금호전기 계열 루미마이크로도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 금호전기가 LED 조명 수직 기화를 위해서 루미마이크로 인수를 했지만 지금은 금호전기보다 LED 조명을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 조명용 LED 모듈과 완제품 등을 수출해 222억 원을 벌었는데 같은 기간 이제 금호전기 실적은 126억 원으로 그 아우가 이제 형님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루미마이크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배 늘었고요. 최근에는 LED 조명 수출 규모가 월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IFRS 국제 회계 기준을 반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회사 실적으로 인해서 모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이들 기업들의 공통점은 아들 회사가 이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적응을 마치고 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고를 때 훌륭한 자회사가 비상장 회사일지라도 모회사의 지분율 및 이익 성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호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어떤가요? 예, 최근 중국 본토 증시 약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0.85%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지만 오늘 다시금 약세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31% 하락한 2066.82포인트에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이런 하락 기조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바클레이즈에서는 대외 악재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 우려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해외 시장 불경기와 정책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올 3분기에도 경기 회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수출 수주 지수와 생산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HSBC가 발표한 8월 중국 제조업 PMI 전망치 또한 최근 9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가 계속적인 부진을 나타내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지연 또한 경기 하락에 대한 위험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이러한 중국의 정책적인 경제 부양책에 대한 정책들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언급을 내놓는 사항입니다. 지금 중국은 인도와 이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해외 경제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이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일 병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와 통화 스와프를 협정을 체결했다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지금 며칠 전 말씀드렸던 부동산 보유세 2013년도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올 연말에 개최되는 중앙경제사업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범 시행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시행은 2013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되면서 안 그래도 시장 부동산에 대한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가면서 부동산 업종들 약세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부동산 업종들의 더 큰 하락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부담감 증시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함께 JP모건에서는 중국이 향후 4에서 5년 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5%로 크게 둔화될 것이라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의 투매 물량들 2100선이 무너진 이후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시장을 상승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증시는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A주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증시 하락세 속에서 외국계 기관들의 공격적인 투자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뽀개기 시간입니다. 정태근입니다. 지난주까지 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신호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일단 잘 파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제 잘 사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0에서 100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사는 거 그리고 고점에서 사는 거 그 욕심 좀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 알고 있다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점에서 파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사는 방법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수 자락이라는 어떤 제목을 한번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사고 잘 파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매수 타이밍 어려운 말 쓰는 것보다는 그냥 잘 사고 잘 파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4가지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는 먼저 필요한 부분이 인내가 좀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상당히 좀 아쉽죠. 못 잡은 게. 그런 심리가 크게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으면 덥석덥석 사서 물린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실수를 줄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자,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조정을 보여요. 그러면은 이젠 많이 빠졌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라든지 어떤 기관인지 외국인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겠죠. 내가 생각해서 많이 빠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면은 그 세력들이 생각했을 때 많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필요한 부분이 두 번째가 일단은 어쨌든 덜 빠져야 됩니다. 이제 빠지는 게 일단 하락이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하방 경직성이 우선이다. 이 두 번째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짧은 하루짜리 단타 매매가 아니라면은 적어도 바닥을 잡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키워드가 하방 경직성이 우선이다. 이 말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매도 물량 출회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런 부분이 있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내가 팔면 저점이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주체가 아쉽게도 본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내가 팔면 저점이다 이게 나오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매도 물량이 출회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가 사가지고 팔 때가 어떻게 보면 저점이 되는데 그게 마지막 매도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을 보시고 거래량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거래가 거의 바닥권을 형성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1차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1차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눌림목이 나오죠. 제일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나오는 키워드 1차 반등과 눌림목을 이때부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요. 1차 반등에 대한 신호 그리고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빠진다 조정을 주가 하락을 한다 해서 무조건 덥석덥석 사지 마시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무조건 사지 마시고 주가가 다 빠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방 경직성이 나와야 된다. 하방 경직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성 매물 물량, 이제 마지막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시라.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이 마무리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이제부터는 1차 반등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 네 가지는 꼭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매수하시는데 무조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론상으로는 뭐 말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룡산업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바른손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이 부분을 화면을 연결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숫자 1을 보세요. 화면 우측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시세 분출 강하게 발생을 하죠. 1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강하게 1차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자, 숫자 2를 보세요. 숫자 2를 보시면은 시세가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주가는 암흑기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자제, 하루 단타를 제외하고는 매수를 자제하라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키워드 있죠. 인내심이 필요하다. 1차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위쪽의 거래량과 그리고 아래쪽에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자, 반등은 나오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래쪽이죠.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차 시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어떤 소화 과정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즉 두 번째 이 숫자 1가 표시하고 있는 거래량이 표시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 접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매수 접근을 하느냐? 자, 숫자 3을 볼게요. 자, 1차적으로 어떤 신호가 나옵니까? 4,000원 가격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표현을 썼죠. 자, 그때는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이제부터는 관찰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주가 큰 폭으로 빠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방 경직성이 나오죠. 4,000원대에서. 아까 그 키워드 기억나시죠? 그 키워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하방 형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종목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세 번째 키워드, 거래량 바닥만 확인을 하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확인하시고 이제는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숫자 2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있어서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 3을 보니까 4,000원대에서 하방 형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관심종목 편입을 하고 언제 매수를 하냐. 자, 숫자 4를 보세요. 숫자 4를 보시게 된다면 위에 거래량가 있죠. 거래량이 있고 거래량이 보이시죠. 그래서 숫자 4를 보게 되면 거래량 바닥권 악성 매물 마지막 매도 물량, 아까 숫자 키워드 3이죠. 마지막 매도 물량이 출혈로 인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구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권이죠. 거의 말 그대로 완전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 라인을 이때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이제는 매수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숫자 2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말씀드리면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거래량이 바닥을 보이고, 그러니까 악성 매물 마지막 매도 물량 거래량 거의 죽어버렸죠. 숫자 4 위쪽을 보니까 이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근데 이 기간이 7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만큼 세력들은 개인들을 지치게 한 다음에 물량을 마지막까지 다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숫자를 볼게요. 숫자를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니까 숫자를 보게 되면은 1차 반등 이후 다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죠. 자, 위쪽으로 보세요. 그 숫자 4를 보게 되면은 주가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표시한 부분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1차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다시 쉬어가는 흐름 나오죠. 여기서 그러니까 숫자 4에서 이거 보이시죠? 화면에. 여기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어디서 매수하신다고요? 여기 이렇게 1차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쉬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구간, 여기서 2차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하기 힘드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죠. 자, 숫자 6을 보세요. 짱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돼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차 매수, 자, 화면 보시면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3차 매수 주죠.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게 된다면은 4, 5, 6 구간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2에서 두 번째 숫자 키워드 2에서 4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4, 5, 6이 나올 때는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4,000원 부근에서 6,0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20%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반도폭이 작아 보이지만은 이 부분이 20% 거의 3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자 6을 보면은 장대 양봉 및 거래량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추격 매수는 분명히 유효하다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7개월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반등을 주기 위해서 요 바른손이라는 종목은 문재인 테마죠. 요 종목은 7개월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자, 시세가 분출합니다. 시세가 숫자 1, 시세 분출하죠. 그래서 숫자 2, 이제부터는 전체적으로 주가 조정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숫자 3, 하방 경직성이 나오죠. 자, 숫자 4, 거래량까지 이제는 악성 매물이 다 출회가 되면서 거래량의 바닥에 나오죠. 1차 매수. 자, 숫자 5에서 1차 반등하고 난 다음에 숫자 5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다시 한번 감소하죠. 요거는 2차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2차 매수, 그리고 마지막 막차입니다. 막차. 숫자 6을 보세요.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바른서리한 종목이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1,000원까지 할지 만원까지 할지 누구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면은 어쨌든 4, 5, 6 이런 구간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시라고 저는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재룡산업이라는 종목도 한번 좀 보면서 이 종목은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연결할게요. 자, 재룡산업의 일봉입니다. 자, 숫자 1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숫자 1을 보게 된다면 여기도 나와있죠. 거래량이 바닥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악성 매물이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세력들의 어떤 물량 부담이 완전하게 완화가 돼버렸죠. 자, 거래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거래가 완전 죽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거래량이 먼저 나왔는데 자, 잘 보세요. 아래쪽을 보면은 숫자 1을 보게 되면은 매도 물량 대부분이 소진이 되면서 2,000원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거래도 다 죽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방 경직성이 나오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관심 종목을 편입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거래량도 바닥을 보이고 이제는 하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가능한 구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숫자 3을 볼게요. 자, 숫자 3을 보게 되면 이제 주가가 완만하게 반등을 주죠. 완만하게 반등을 주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숫자 3 읽어볼게요. 이후 완만한 반등이 이어지고 입질 및 테스트성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했죠. 자, 조만간 반등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냐면 세력들이 이제
그 속된 말로 입질 그 말 그대로 미끼질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자,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 반응이 나오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했는데 내가 매수한 만큼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다면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력들이 입질을 조금 하니까 반응을 조금씩 보여요. 아, 이제는 악성 매물이 다 소화가 진행이 됐구나. 이제 준비를 해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이 1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4개월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세력들이 조금씩 준비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자, 숫자 3이 어떻게 돼요? 숫자 3이 그 1차 매수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일단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하더라도 자, 잘 보세요. 숫자 4를 보게 되면은 거래량과 그리고 아래쪽에 장대 양봉 그 보이시죠? 이 부분, 이 화면 좀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숫자 4를 보면은 위쪽에는 거래량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숫자 4 읽어볼게요. 테스트성 반등이 이제는 나오고 난 다음에 2배가량의 거래량이 출회가 되면서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이전 거래량, 입질 그 테스트성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2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장대 양봉 출현하면서 시세가 시작을 되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보는 게 구조지표가 거래량밖에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동평균선도 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는 거래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숫자 4에서 어쨌든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죠. 절대 이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셔야지 이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 주가 바닥, 거래량 바닥 나오고 주가 하방이성 나오죠. 1, 2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 3에서 완만한 반등이 이어지면서 입질 그리고 테스트형 반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막차. 숫자 4에서 보면은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요거는 마지막인데 자, 잘 보세요. 숫자 5를 보게 되면은 주가 최근에 조정을 받죠. 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도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자, 4,600원을 고점으로 가격 조정 발생, 그리고 1차 시세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감소하게 되면서 2차 시세가 나올 것임을 현재 암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트에서. 자, 잘 보세요. 이게 어제까지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차트인데 오늘부터 잘 보세요.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분명히 이전에 특수건설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다시 한번 4,4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서 시세가 마무리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4,400원까지 어떤 다시 한번 재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은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재룡산업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 자,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싼 종목 말씀드렸죠. 바른손, 재룡산업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저가 종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LGU 플러스 이런 종목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하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숫자 1을 보세요. 주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반격성이 나오죠. 그리고 요 종목이 상승 전환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과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매수를 하기 좋은 패턴이 요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패턴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 제가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대해 다음 시간에 복습을 할 겁니다. 다른 종목을 또 예를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 패턴, 오늘 말씀드린 패턴 VOD로 다시 한번 재방송 보시고요. 그리고 PPT가 블로그에 올라갈 건데 그거 분명히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무조건 활용을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매수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연결할게요. 임덕석 앵커님. 네. 자, 계속해서 또 정보 하나 드리자면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입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 한화손해보빌딩 2층 강연장에서 청개구리 사단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 시장을 이길 전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자와 전화 아래 번호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 감사합니다.